자, 올해의 편입 일정이 우리 참된 학생이 입학 초에다가 물어본 결과 연대가 큰 이변,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접수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6일부터 8일 요거 그 다음에 시험이 필기시험 12월 18일 근데 이게 일요일인데? 17일 아닐까? 일요일 토요일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죠? 매년마다 근데 일요일 날 시험 본 적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토요일 아닐까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파이널은 고려대학교가 이때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대가 발표가 아직 안 났지. 났으면 나한테 노티스를 해주고. 그래서 파이널은 언제냐 하면은 12일부터 16일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이렇게 킁킁거리지. 12월 12부터 12에서 12, 16이 일단 연대 파이널. 보통 우리가 시간은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요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 그전년도까지 마찬가지일걸? 코로나 시국에는 다 라이브로 했습니다. 라이브로 해서 현강하고 똑같이 하는 건 라이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첨삭은 어떻게 받느냐? 자, 현강은 보통 대면 첨삭을 하죠. 대면 첨삭 한 명씩 빼서 대면 첨삭을 하는데 이 라이브 강의는 한 명씩 빼서 동일하게 공개 첨삭을 합니다. 공개 첨삭이라는 건 뭐냐면 수강생이 여기 20명이 앉아 있어. 20명이 앉아 있으면 20명 거를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자, 요게 월요일부터 헷갈리겠다. 월 그다음에 화, 수 쭉쭉쭉 되죠? 그러면 요게 6시에서 8시, 8시에서 10시야. 그러면은 6시에서 8시까지 글을 씁니다. 그리고 8시에서 10시 이 쓴 글에 대해서 이쪽에서 해제와 공개평가를 해. 공개평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쓴 글을 요 날이나 아니면 다음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쓴 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뭐 20명이다. 그 20명이 글을 거둔 다음에 앞쪽 시간 30분 정도 전체의 논제를 분석해주고 뒤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학생의 글을 여기 학생의 글을 다 걷어서 학생들한테 단톡으로 다시 주면 여러분들이 좀 뭐 다 비대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뽑아서 자기가 뭐 15명 거, 20명 걸 보고 있겠죠. 그럼 내가 첫 번째 거 A라는 학생 거 보자. 그럼 그 학생 거를 대면 첨삭해 주듯이 내가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공개평가가 선생님이 올해가 논술이 18년째인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건 합격자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건 이 공개평가야. 공개평가를 통해서 동일한 글이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되고 어느 경우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에 맞는 좋은 글인지를 우리는 감각을 익숙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막판에 작년에는 쌤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수업을 못했는데 그 전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파이널 때 막판에 딱 5일 수업을 듣고 합격한 학생들은 이유가 있어. 이 친구들이 만약에 논술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라면 머리털 나고 내가 처음 보는 것이라면 5일 동안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근데 기존의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거에 상대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이 갖고 있는 특성들, 논술문의 특성을 익히고 그 다음에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잘 쓰는 글을 학생들한테 이 정도면은 뭐 연세대학교 어디를 갈 수 있어. 이 정도면은 고려대학교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글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그 글에서 핵심적 어휘를 뽑아서 자기가 써봐. 왜? 방금 내가 써봤던 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자, 참고가 되는 학생들의 글을 통해서 어휘를 뽑고 이미 수업을 통해서 전체의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글에 대해서 리라이팅해서 다시 교정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논술 능력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논술에 대한 감을 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 매년마다 보면은 딱 그 5일을 통해서 재작년도에도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연대 국문과 하나, 또 하나 어디였지? 저기 고대 경영 한 명. 여러분 자소서 합격자의 자소서에 보면은 그 친구들의 글이 있어. 그래서 그 정도가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막판에 물론 꾸준히 했던 학생이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럼 막판에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감을 짧은 시간에 잡았을 때. 그리고 올해는 선생님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다 뭐 김영편입에도 있고 뭐 도편사에도 있고 또 어디야 브라운에도 있고 지금 가르치는 강사들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올해는 많이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이걸 다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논술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 다른 학생들의 장점 혹은 내 글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파이널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와서 하는 학생은 3년 전부터 없었어. 와서 하는 학생들은 코로나 시국에 다 비대면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면은 비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의 과정에 해당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 현재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대략적인 방향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스케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시험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보고 나서 합격자에 그래서 매년마다 보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자소서를 문의하는 학생들이 있어. 하잠도 그렇고 안 하잠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하는 걸로 보통 해주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이틀 후에 자소서를 마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일반론으로 쓰는 건 내가 합격하지 않겠다는 의도고 고려대학교 마찬가지야.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붙을지 떨어질지 어떻게 아는 시험을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붙는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연세대학교도 논술에 우리가 편입 준비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80이다. 그럼 자소서에는 20 정도의 시간 투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논술에 최선을 다해서 1단계 합격을 했어.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통합이죠. 근데 2단계에 자소서를 대충 써서 몇 년마다 보면 일반론으로 썼기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자소서까지도 집중력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요거는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릴 텐데 자소서에 대한 자료는 내가 매번마다 학생들한테 매년마다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요거 2012지 2012 안학기 요 대문자입니다. 요거 2012 이렇게 카톡으로 나한테 신청을 하면은 영상 자료, 음성 자료, 그 다음에 합격자의 파일 자료 해서 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꼼꼼하게 보세요, 제발. 내가 공짜로 주는 이유는 이거 다 본래는 파는 거잖아?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이런 거 할 때 강의로 할 때 수강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냥 다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본 다음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합격자의 자소서를 보면 알아. 합격자의 자소서를 보면 일반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야 돼. 마치 논술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 수업을 듣지 않아도 관계없고 나한테 자소서 첨삭받지 않아도 관계없어.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요 편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선생님이 주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내가 홍보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조금씩 강의를 지속해 왔죠. 매년마다 이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이제 합격자의 답안 있죠. 합격자의 답안도 좀 이따가 다 공개합니다. 합격자의 답안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합격자의 답안, 합격자 수준에 해당되는 답안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다 합니다. 그걸 보고 이 정도만 합격자가 되는구나 하는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내가 그 시험에 집중을 했을 때 합격이 되고요. 저한테 막판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게 뭐냐면 쌤, 지금 제가 준비해도 될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봐도 떨어져.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시험도 합격을 처음부터 보장해주는 시험이 어딨습니까? 경쟁에 있어서. 경쟁에서. 즉, 맞짱 떠서 내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집중력을 잃지 않는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수업을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을 작년의 기출문제를 빼고, 이것도 곧 올라갈 거야. 작년의 기출문제를 빼고 편입에 해당되는 연대 고대 모든 기출문제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 심지어 파이널 강좌도 그냥 다 열어주죠. 열어줍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합격이 된다면 저한테 쌤 강의 듣고 합격했어요 라는 요 따스한 한마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 아시겠죠? 자, 그 대략적인 내가 파이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고려대학교도 지금 오늘 내가 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일정이 나오면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저녁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은. 아시겠죠? 5는 전국 어디에서 라이브로도 들을 수 있다. 궁금한 건 톡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거 봅니다. 자, 오늘 거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고대 문제는 1번 요약이고 요약이 아닐 때가 있었어. 1번이 요약이 아닐 때도 있었어. 자, 굉장히 다양한 요구 조건으로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문제 요약 대략 400자.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몇 자입니까 이거? 자, 2번 문제 1100자에서 1300자. 근데 고려대학교는 우리가 타임 어택이라고 하죠.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량은 약간 줄고 시간은 계속 줄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논술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편입 논술 시험을 많이 봤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생각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래서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특히 고려대학교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보자마자 브레인스토밍 빨리 하고 글을 쓰는 시간까지 글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 연세대학교가 2시간에 2000자에 비하면 고려대학교는 시간에 비해서 분량이 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글을 쓸 수 있는 집중력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케이?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단순하게 요약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고려대학교도 논제 요구 조건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향이 아주 달라지니까. 여기를 보면은 먼저 400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200자. 근데 뭐 두 번째 거,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우리가 다 다뤄봤고 선생님한테 쌤 다른 고려대학교 문제는 어떤 유형이 나왔나 유튜브를 보면은 선생님 유튜브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논제가 어떤 논제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됐고 그걸 여러분들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오늘은 자 1번 요약 그리고 두 번째 해석, 비판 이렇게 들어가죠. 비판적 해석. 여기 보면 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3, 4에 등장하는 꼴찌, 페를만, 허삼관의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란 얘기야. 이 부분은. 그럼 고대 문제는 1번에 뭐죠? 요약도 있고 2번 비판, 3번 비판도 있었고 고려대학교는 1번 문제, 2번 문제 비교가 나온 적도 있었고 해석과 비판이 나온 적도 있었고 모든 논술 문제는 요약, 비교, 해석, 비판. 아무리 복잡해도 이 네 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의 글의 요구 조건에 대한 글쓰기의 방향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없으면 안 돼. 선생님이 그래서 기초 강의를 그냥 주는 기초 강의 중에는 요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정확히 들어있죠. 자, 요약 보면은 요약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뭡니까? 요약은 논증문이라는 거야. 논증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글의 방향이라고 한 일관성 있는 글이 돼야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야. 요약도 논증문이고 그래서 요약에서 첫 번째 행복은
하고 여기에 탁월성이다. 그리고 이 탁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논거로 돼야 되는 이때에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 개념을 모조리 넣어줘야 되는 거야. 왜? 이거를 모조리 넣어줘야지만 이 요구 조건에 따라서 두 번째 문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이 돼. 얘를 일반적으로 쓰잖아? 뒤에 문제 볼 것도 없이 다 일반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술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당락을 좌우한다 보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문제가 주제문의, 즉 쟁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는가. 그 첫 번째 문제가 압축적 개념어를 통해서 글을 써야지 끝까지 그런 압축적 개념어를 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쓰는데 첫 번째 문장이 단어의 범주가 이렇게 넓어. 이 친구는 끝까지 이 범주로 씁니다. 처음부터 일반론을 쓰면 끝까지 일반론을 써. 처음부터 이렇게 어휘를 구체화시키면 끝까지 구체화됩니다. 고대가 이렇게 표현하죠.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것 두 문장을 느려 쓰지 마라. 뭐야? 압축적 개념어를 통한 정교한 글쓰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 구성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자 거기에 허삼관 그 다음에 꼴찌주자 페렐만 허삼관의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자 이거 학생들이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독을 했었는데요. 보세요. 그러면 제시문 2인가? 2, 3, 4. 자, 2에 나타난 꼴찌 주자. 주자의 N1이라는 행동, N2라는 행동, N3라는 행동. 이렇게 정확하게 꼴찌 주자의 이러한 행동은 제시문 1에 탁월성에 해당되는 A 개념, B 개념, C 개념, D 개념, E 개념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탁월성의 A라는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 B라는 관점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C라는 관점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략 400, 1200자. 오케이? 항상 글을 쓸 때는 현상, 개념, 규정, 분석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에 페렐만의 자 N1이라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발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N1이라는 행동은 제시문 1에 2라는 관점으로 볼 때 행복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또 제시문 1에 F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당락은 어디에서 나와? 요 왜냐하면에서 나와. 논거가. 이때의 논거가 고려대학교 뭐라고 합니까? 이 논거에서의 창의성. 논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인강을 보면은 무슨 논술의 창의성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창의성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강사고. 오케이? 창의성. 선생님 2011년부터 이거 모르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매번마다 나를 모르니까 학생들이 자 2011년 18년까지 김영편 입에서 연세대학교 합격자 1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합격자 1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바로 요거야, 요거. 추론. 자, 이 추론이 뭐냐면 본문의 핵심적 개념을 가져온 다음에 이 페렐만의 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해. 그리고 왜냐하면, 요 왜냐하면이 될 때 여기에서의 창의성은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념의 다각성. 즉, 분석할 때 다양한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느냐. 개념의 심층성. 이 두 가지야. 이게 엄청나게 생각하는 그런 본문과 무관한 어떤 거. 강사들이 가끔 그렇게 설명하더만 그 본문과 무관한 걸 써서 붙겠니? 본문과 무관한 걸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너가 이상한 거지. 오케이? 자, 3번. 그 다음에 허삼관. 관도 마찬가지야. N1. N2, N3. 현상, 개념, 규정, 분석, 현상, 개념, 규정, 분석, 현상, 개념, 규정, 분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글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틀. 이 틀이 틀리면 단락 구성이야. 단락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지만 글 쓸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제이심을 분석할지. 단락 구성. 그 다음에 이걸 우리 주제문이라고 하거든. 주제문 설정을 해야지 쟁점에 맞는 글이 되는가. 단락 구성, 주제문 설정. 세 번째, 요놈, 추론의 방향. 주제문이 명확한데 본문을 갖고 오게 되면 편별력이 없는 거야.
이때의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기화된 해석. 이게 뭡니까? 자기화된 해석, 여기가 바로 다각성, 심층성. 이게 개념의 창의성이거든. 지금 여러분이 글 쓸 때도 이걸 가장 신경 써서 글을 써줘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그 전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어도 막판에 얼마나 집중해 주느냐. 새롭게 시작한 학생들이라면 막판에 내가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의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글을 써주느냐. 요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 방향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앞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조인병춘 유튜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면서 저건 저런 식으로 글을 쓰라는 거구나. 자, 수업을 듣다 보면 알아. 하는 얘기가 늘 반복되는구나. 당연하죠. 채점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글을 평가하면 당연히 평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지. 그 역으로 얘기하면 그 반복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여러분들의 글의 변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의식을 고도화시킨다면 합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이 알죠? 편입시험이라고 하는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막판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진인사대천명 해줘야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우리 학생들 40분입니다, 지금. 40분이기 때문에 일단 요건 좀 마무리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소개서, 파이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은 아까 내가 카톡 아이들 보냈으니까 그걸로 문의를 해 주시고,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